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1시간 전에 시작하는 강관우의 증시팔 맡은 저는 강관우고요.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맞아요. 올 때 추우셨죠? 네, 좀 추운데 이게 날씨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계속 이렇게 밀렸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지는 투자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관우의 증시팔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파이팅 외치면서 앞으로의 강관우의 증시팔 더욱더 투자의 인사이트를 늘리는 데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최근에 챗 GTP 많이 지금 언론에 지금 노출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투자 쪽에서도 이런 챗 GTP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챗 GTP가 과연 우리 당일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늘 첫 순서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이 챗 GPT를 우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AI 대 인간입니다. 자, AI를 대표하는 챗 GPT 그리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우리 강관우 앵커가 직접 나서서 챗 GPT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인간의 인사이트로 풀어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오늘 챗 GPT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그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SVB 사태가 불러오고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금융주들의 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챗 GPT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SVB 파산 후폭풍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요? 자, 전제는 이렇더라고요. 2021년 9월 이전의 내용만 제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SVB 파산의 후폭풍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일단 우선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따라서 챗 GPT는 은행이 보통 파산을 했을 때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금자와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저희가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대응 시나리오를 과연 어떻게 짜게 될 것인가, 정부 차원의 대응, 어떻게 우리가 인수를 하고 매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강관우 앵커님,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금자와 채권자의 손실 가능성, 사실 어느 정도는 좀 챗 GPT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챗 GTP의 수준이 사실은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좀 대략적인 얘기를 아주 리포트 수준의 정도는 우리가 대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업계에서 한 30년 넘게 일하는 사람 수준까지 대답은 주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개략적인 얘기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거는 팩트 체크부터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대단히 오래된 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파산이라는 뉴스가 계속 전 세계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금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우려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은 예금자를 25만 불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3억이 조금 넘죠. 네.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를 한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6배 정도는 높게 이렇게 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90%가 넘는 예금자들이 다 손실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예금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선은 내 예금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회수를 해야겠죠. 회수를 하기 전에 일단은 아까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내 돈은 괜찮을까?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행을 뛰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느긋하게 정부를 믿고 기다릴까요? 일단은 믿고 기다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으로 뛰어가서 아니면 밤새 프로야구 줄 서서 예매하듯이 은행에 줄 서더라도 5천만 원까지는 찾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미 파산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액션이 중요한데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일단 엘렌 장관도 그렇고 지금 아주 주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그래도 조기 액션을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공화당 쪽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공화당 쪽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 보호는 법상에 있는 것만 보호를 해줘야지 추가적으로 보호하면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이 회사만 도와줄 거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파산하는 회사들 그럼 다 도와줄 거냐 일일이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도와주다 보면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미국에서 시민들이 세금 낸 돈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최근에 이 실리콘 밸리 뱅크 발음하기도 되게 힘들죠. 실리콘 밸리 은행이죠. 이 은행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주가들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주가가 미국 은행 주가도 폭락을 했고 더불어서 미국의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4%에서 5% 정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주일에 4에서 5% 떨어진다는 거는 상당한 하락폭이거든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증시도 잘 버티고 있다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계속 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1.7% 내외로 계속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좀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차트를 하나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제일 밑에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라는 차트인데요. 아직 화면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지금 나왔습니다.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미국의 다우존스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0이라고 돼 있고 0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니까 밑으로 쳐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연초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4, 5%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가운데 두 줄이 파란 줄, 녹색 줄 있습니다. 파란 줄은 나스닥이고 녹색 줄은 코스피인데 지금 거의 같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연초보다는 한 5%, 6%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조금 밀리고 있고 제일 위에가 우리나라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최근에 20%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실리콘밸리 은행 이 사태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네. 15%대로 이렇게 이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파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저런 은행에 관련된 이런 여파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경제에 그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지금부터 이제 액션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금자를 보호할 방법을 마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인데 마련을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지금 돈을 많이 넣은 회사들이 전부 다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실리콘밸리가 서부 쪽에 있잖아요. 서부에는 특히 IT 회사들도 많고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투자금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를 은행에 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 은행에서는 이거를 잘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몰아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국채 쪽으로 많이 넣었었고 네. 또 모기지가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MBS 이 모기지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던 건데 너무 한쪽으로 몰렸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금리가 저금리로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요
채권이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평가 손실이죠. 근데 평가 손실만 나고 나중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 평가 손실은 다시 평가 이익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만기까지 들고 가고 예금자들한테 그 금리 이자를 내주면 돼요. 근데 그 전에 그 실리콘밸리의 은행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아까 우리 이현 앵커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뢰가 약간 금이 가는 순간 네. 모든 사람들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뛰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왜 여름에 집중 폭우가 내리면 물이 잘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죠. 넘치죠. 물이 넘치죠. 네. 길가에 막 물 넘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국지성 호우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돈을 100% 다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에 상응하는 그 정도만 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5% 언더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 달려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뢰가 깨질지 말지 이번 주에 좀 테스트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SVB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에 대해서 챗 GPT가 내려준 간단한 결론에 우리 강관호 앵커님께서 하나하나 어떻게 이 사태가 발전되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서도 계속해서 뭐 인수를 하고 매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스포티파이라던가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이 SVB를 거쳐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AI 대 인간 오늘 첫 번째 코너로 SVB 사태 후폭풍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내일은 더 꼼꼼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시작 이것만 챙겨보면 우리가 오늘 시장의 중심 테마를 알 수 있다.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심텍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 저희 증시 8 강관우 앵커의 오프닝에서 춘래 불사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자, 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반도체에도 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심텍 살펴보면요. 반도체의 봄 언제 다시 찾아올까 이 이야기를 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의 리포트는 여전히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그 터널의 끝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리포트는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상황, 심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뭐 사실 작년 4분기 상황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심텍의 실적 그리고 영업이익은 조금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상반기에도 여전히 둔화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리포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얼마나
얼마나 이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하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R5라던가 반도체 출하량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폭발적인 증가는 아닐지라도 이전에 겨울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심택에 좀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심택을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긴 호흡으로 살펴보면서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중장기 관점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내용 심택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목에도 증권사들이 주목을 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종목이었을지 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2분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장점이 일단은 부각될 때다. 따라서 심택과는 조금 다르게 하반기보다는 당장 우리가 좀 지켜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리포트에 나와 있었고요. 사실 실적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시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에 실적 부진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여부가 더욱더 중요할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성장할 것이 좀 분명해 보인다, 자명해 보인다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코스맥스의 단기적인 부흥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맥스와 심택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리포트 매수 의견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맥스 매수 의견은 바이로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은 단기적인 접근이 더욱더 유효하겠다. 코스맥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늘의 리포트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살펴본 이건 꼭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역시 중요한 일정들 상당히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정들 있을지 역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일단 어제였죠.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서머타임이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미국 시장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자, 오늘 일정 살펴보면요. 금양 그린파워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금양 그린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양 그린파워가 오늘 시장에서 얼마나 힘을 내줄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는데 또 새벽에 속보가 하나가 나왔어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위산업 관련주들 얼마나 튀어오르는지 오늘 시장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화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SVB 사태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만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 CPI와 또 SVB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화요일에 또 하나 중요한 일정, 현지 시간 14일 일정으로 EU에서 핵심 원자재법 CRMA 어떻게 나오게 될지 구체적인 내용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15일에는 삼성전자 전기 주총이 열립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관련, 삼성그룹 관련주들 계속해서 주총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일정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15일 인터배터리가 개최를 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터배터리 개최도 15일 날 진행이 되고요. 더불어서 EV 트렌드 코리아도 역시 수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탄력 받을 만한 일정들 이번 주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 또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PPI도 어떻게 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반도체 특별법 합의 처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목요일에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니까요. 미국의 고용시장 얼마나 그 온도가 내려갔을지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에는요. FTSC 지수 정기 변경 적용일이 도래하는 날이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 증시 투자 일정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에 어떤 뉴스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투자 계획을 세우게 될까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의 일면인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까 더 좋으시죠?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과연 이 전문가로서의 뉴스를 보는 시선은 어떻게 될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 시장 전망 급선회라고 헤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연준이 25bp 인상을 할 것이냐, 50bp 인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늘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뉴스 요약 먼저 좀 해봐야 될 텐데, 표현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제목에 사실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연준이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혹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장 전망이 급선회되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일정 부분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주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SVB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 은행이 상당 부분 뒤흔들리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시장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고용 지표도 전반적으로 좋게 나왔다는 것. 그런 면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 1월, 2월 나름 괜찮았지만 지금 물가라고 하는 한 가지 지표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 그대로 지난주의 이슈 그로 인해서 시장 전망이 완전히 움직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잠시 뒤에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이 뉴스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청원 FA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투자 키워드와 함께 선정 이유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투자 키워드는 뭔가요? 0.25%포인트. 아, 사실 저기에 거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월에 0.2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대략 70% 수준까지도 다다랐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무언가 모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고 있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지금 산재되어 있는 시장 리스크 매우 큰 게 한편으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0.5% 수준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이행하였을 경우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시장에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제목은 그대로예요. 기사에 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결국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13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역시 다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지만 정확하게 99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한 가지 정책 목표를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고용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신규 고용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생각했던 건 22만 5천 명 정도가 신규로 고용이 되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31만 명. 한편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노동시장, 즉 노동시장 참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FED의 입장에서는 결국 정책 목표 두 번째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업률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게 되면 3.6%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3.4%가 나왔는데 지금 네. 최근 1년치의 흐름인데 보시는 것처럼 제일 낮았어요. 사실상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3% 수준이 되면 우리가 자연 실업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한편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흐름,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하나,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것, 이 정책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나왔던 게 이번에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물가를 잡기 위한 움직임, 그 속에서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른 통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통화 정책에 따른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SVB 사태라고 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 돌발 변수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적지 않게 듭니다. 네. 참고로 조금 뒤에 SVB 사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변수가 상당히 근데 크잖아요. 큰 변수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말에 뉴스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것 아닌가.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SVB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이슈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은행이 채권 투자에 따른 실패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한편으로 손실이 조금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은행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했을 때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두 번째, 뱅크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을 가지고 자금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서 타인 자본이 순식간에 인출이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 뱅크런이 사실상 파산을 일으킨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파산에 따라서 미 정부가 개입을 할지 안 할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예전 리만 사태처럼 큰 폭의 자금은 투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이제 우리가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는 거죠. 이번 SVB 사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채권 투자라고 하는 것이 큰 폭의 손실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미국의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1에서 3등급까지를 프라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략 4에서 6등급 정도를 I2A, 그 아래를 모두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데 네. 당시에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통에 속한 등급 그들에게까지 대출을 무리하게 해줬던 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거죠. 두 번째로 그렇게 만들어진 대출 자금들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모두 다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에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랑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나타나는 보유세나 재산세가 아니에요. 사고 팔 때 나타나는 세금이 높은 데 반해 보유에 따른 보유세는 낮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이에 따른 세금을 낼 수가 없으면 집을 처분해야 됩니다. 그 처분 물량이 너무나 많이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러한 리스크를 연체에 따른 리스크를 우리가 알고 있는 AIG나 기타 보험회사들이 그 리스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품, CDS나 CDO와 같은 상품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줍니다. 이게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고 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S&P 그리고 피치와 같은 신용평가사가 파생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준의 채권과 그 신용 리스크를 동일하게 측정을 해버린 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SVB 사태라고 하는 것은 파생 상품과 관련된 그 어떤 리스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뱅크런이라고 하는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결코 제2의 리만과 같은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토대로 그 흐름은 분명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기사에서 무언가 모르게 주목하는 것은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가지고 오는 외부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시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응당 각국 중앙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풍부한 유동성이라든지 기타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에 따라 시장도 많이 반등을 하고 무언가 모르게 경제 지표들도 나아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외부 효과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 필연적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시장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시장한 통화정책, 금리 인상 자체는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니. 하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을 매우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은행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나뉘어졌을 때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아니죠. 직접 금융이 아닌 간접 금융이에요. 이런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 부담이 조금씩 모여서 결국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든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산군의 기대 수익률과 리스크라고 하는 건데 왼편에 보이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3에서 4% 수준의 예적금 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파란색으로 6%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미국의 주식도 그렇고 기타 모든 투자 자산 중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 즉 금리 인상 기조에는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전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필연적으로 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안전한 예금과 적금 또 채권 등의 운영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게 이번에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것이 시장 리스크로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은 일정 부분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리만 때만큼의 충격은 결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불거졌을 시점에 다우버 같은 경우에는 당일 기준 4%나 빠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략 3.6% 정도 빠졌지만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는 그렇게까지 빠지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 또한 어제 기준으로 빨갛게 말 그대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산 시장이 폭락을 했다면 그 모든 자산은 다 폭락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비록 노란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 당시에 리만 때에 충격이 있었던 수준인데 다우가 대략 4% 정도 빠졌던 시점입니다. 네. 이후로 쭉 빠지긴 했지만 이때는 리만 사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이슈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전 이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박스권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상승이 매우 컸습니다. 3월도 연초의 흐름은 월 초의 흐름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개인적으로 방향이 위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가운데 시장이 소폭 눌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붕괴라든지 시장의 무너짐을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기사는 여러분들이 딱 그 정도 말 그대로 뜻하지 않은 악재가 생겼고 이에 따라 시장 충격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제2의 리만 사태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0.25% 수준의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산재되어 있던 금리 인상 리스크 이것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체크할 부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VB 사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리먼 사태와 같은 그 정도의 충격까지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들 금리 인상을 50bp 하겠다고 했다가 25bp로 좀 연준이 선회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체크를 해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만 시장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은 사실은 없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역시나 은행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사태가 아주 큰 미국의 대형 은행이었다면 저는 뱅크런과 같은 사태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이 SVB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흡사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전에 제2금융권 저축은행 사태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생각이 조금 났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자산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리스크가 산재되거나 그것이 불거지게 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가서 뱅크런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 대표적으로 KB, 신한, 우리하나 자산 규모가 매우 큽니다. 사실상 뱅크런 사태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은 결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달리 강한 자산 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은행주 대표적으로 KB, 신한, 우리하나가 오히려 이번 이슈에 통해서 역시나 강하고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하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충격이 있을 때 일정 부분 잘 버티는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을 기반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도 당연히 채권 투자를 일정 부분 진행을 할 것이고 기타 펀드 운영 등 다양하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지난 한 해 4분기 당기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아마 앞으로 대출금리나 기타 예적금 금리 혹은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계속 좋은 단기 순이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일정 부분 아쉬운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번 충격에서 한편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은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특정 선호주가 있다기보다는 KB, 신한, 우리, 하나 이 금융 지주사들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조금 편입하는 것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 은행주 위주로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금리 인상과 또 SVB 사태가 촉발한 시장의 충격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은행주, 그중에서도 대형 은행주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청원 FA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반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되면 저희들이 꼭 챙겨드릴 종목 지금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타이거 인베스트먼트의 황윤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무슨 종목을 먼저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오늘 서울경제TV의 첫 출연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오늘이 그 주식을 사기에 그렇게 싹 좋은 그 타이밍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들어가시라도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한꺼번에 풀 베팅은 절대 안 하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제 찬찬히 관망하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당장 내일부터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또 PPI가 계속해서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 쪽에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첫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이라고 하면 과거에 그 가공 무역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해외 유명 브랜드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파는 회사였고 제조업이 기반이 안 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일부 그 투자자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았던 적이 많았던 기업인데 지금은 완전히 환골 탈퇴했던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두산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산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또는 두산 밥캣 이런 기업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특히 두산을 주목하게 되는 거는 최근에 상장 IPO 이슈가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예상 시총이 1조에서 1조 6천억 정도까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지분을 90% 넘게 갖고 있는 두산이 큰 수혜주가 되지 않겠냐 하는 점 때문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그동안 이 두산그룹이 이제 치중했던 게 뭐냐면 사업구조 재편이었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부분들은 매각 처리를 했었고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 건전성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의 경우는 지금 보면은 또 최근에 보면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또 기업 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두산은 지금 이제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뭐 대표님 말씀 중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현대 넘어갔죠. HD 네. 그룹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이쪽에 관심들이 많고 원전 관련돼서 주가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네, 주가가 높아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도 그럼 따라서 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좀 천천히 갈까요? 어떨까요? 지금 좀 전에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매각을 했다는 걸 이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다. 불필요한 부분을 매각 처리했다. 재무 구조 건전성이 강화됐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좀 방어주적인 성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자면 작년 매출이 17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1,283억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실적도 지금 개선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공략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오늘 시초가로 하시는데 저는 풀베팅보다는 역시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지금 1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주봉상의 박스권 상단이 13만 원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13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5천 원. 지지선 붕괴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13만 원 정도면 이제 장부가 대비해가지고 1배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인데 그 정도로 이제 좋게 보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저께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더 글로리 파트 2를 봤는데요. 네. 지금 그동안은 이제 SM K-팝 인수와 관련돼서 뜨거운 시장의 이슈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K 컨텐츠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점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더 글로리 파트 2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OTT 쪽에서 이제 계정 공유가 안 되면 구독을 끊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겠냐 하는 또 우려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 그거는 OTT의 문제고 사실 뭐 K 컨텐츠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4분기에 보면 이제 매출이 1,905억인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2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1%나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제 판도라 조작된 낙원 이게 방송이 됐는데 첫 시청률이 7% 가깝게 나오면서 계속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또 공개될 드라마를 보니까 아일랜드 2라든지 자백의 대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국의 리오프닝, 그다음에 한한령 해제 이런 게 되면 K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또 3월 16일 날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또 기업 IR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씩 날아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좋은 포인트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말에 그 담당 PD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지금 시초가 보니까 너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그런 것 같고 그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IR 말씀하셨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도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주가로 봐서도 그렇게 모멘텀이 과연 여기서 붙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급등주나 테마주처럼 단기간에 급등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바닥은 찍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를 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담당 PD의 학폭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그 댓글 들어가서 많이 확인을 해봤는데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그다음에 K 드라마의 이제 본격적인 K 콘텐츠의 비상
이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투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을 크게 가져가시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이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렇게 4분기 이익이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런 쪽은 이제 방어주 성격입니다. 지금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주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바닥이라는 생각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를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88,000원 정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두 자리 정도 수익이 나면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7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말씀하셨는데 두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